북한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군견 조련사와 그녀가 키운 개가 특별한 사람과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개는 훈련받은 대로 주인을 지켰을 뿐인데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됐습니다. 과연 그날 훈련소에서 누구를 만났기에 조련사와 개의 운명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 모든 것은 2019년 봄, 평양 근교 어느 군견훈련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리명숙, 28살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특수군견훈련소에서 조련사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죠. 북한에서 여자가 군견 조련사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개 훈련이냐? 시집도 못 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평양 보통강구역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우던 토끼며 닭들과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3세 군에 입대했을 때 저는 운 좋게 군견훈련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방 일을 도왔어요. 개들 밥 주는 일, 우리 청소하는 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개들과 잘 지내는 걸 본 소대장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나? 그때부터였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서 개들 우리로 달려갔죠. 풍산개, 삽살개, 진돗개, 여러 종류의 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풍산개가 제일 멋있었어요. 북한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우리 조국의 자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2016년 가을이었나요? 제게 생후 6달 된 풍산개 한 마리가 맡겨졌습니다. 이름은 충성이. 새하얀 털에 똑똑한 눈빛을 가진 녀석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충성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죠. 아, 이 녀석과 나는 가족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3년 동안 충성이와 저는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뛰고 훈련하고 밥 먹고 잠들었어요. 충성이는 제 명령 하나하나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앉아, 기다려, 찾아. 다른 조련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똑똑했죠. 2018년 말, 저는 최연소 특급 조련사로 승급했습니다. 27살에요. 여자로서는 북한 최초였죠. 훈련소장님이 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시던 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엄마, 딸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평양 시내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일하셨는데 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주말에 면회 오셔서 충성이를 보시곤 참 잘생긴 개네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충성이 우리로 갑니다. 충성아, 잘 잤니? 인사를 건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죠. 함께 훈련장으로 나가 아침 체력 훈련을 합니다. 저도 뛰고 충성이도 뛰고요. 아침 8시, 아침 배식. 충성이에게 밥을 주고 제가 먹을 옥수수밥도 받아옵니다. 오전에는 기본 훈련, 오후에는 특수 임무 훈련이었어요. 추적 훈련, 경계 훈련, 공격 훈련. 충성이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녁이면 충성이 털을 빗겨주고 발톱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기록했죠. 밤에는 우리 옆 초소에서 당직을 서곤 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충성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결혼은 안 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충성이가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 충성이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군견훈련소 안에서 저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자 조련사도 할 수 있구만 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훈련소장님은 자주 말씀하셨죠. 명숙 동무가 우리 훈련소의 자랑이다. 모범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죠.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받는 배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장마당에서 사려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다녀오면서 어머니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을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손을 저으시며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하셨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충성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괜찮았으니까요. 2019년 봄, 날씨가 풀리고 훈련소 주변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충성이와 산책하며 생각했죠. 올해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가겠지. 충성이와 나, 우리 둘이서.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요. 충성이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끔찍한 운명을요. 그날도 저는 다른 날처럼 충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충성아,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하자. 충성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저를 온전히 믿어주던 그 눈빛을요.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침 일찍 훈련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명숙 동무, 중요한 임무가 있네.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무표정한 얼굴, 한눈에 봐도 보위부 사람들이었죠. 훈련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네. 최고 지도자 동지의 따님이시다. 개인 반려견 교육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주애, 그분이 온다고요? 황급히 훈련소 특별 교육실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엔 잠겨있던 곳이에요. 당 간부들이나 외국 손님들이 올 때만 쓰는 깨끗한 방이었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의자를 정렬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수하지 마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된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충성이를 데려와 털을 빗기고 발톱을 확인했어요. 충성아, 오늘 중요한 날이야. 우리 잘해야 해. 충성이는 제 긴장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10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3대가 훈련소에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고 그 사이로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김주애, 15살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에 반짝이는 구두,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요. 뒤따라 조그만 개 한 마리가 목줄에 끌려 나왔어요. 외국산 반려견이었습니다. 품종은 잘 몰랐지만 북한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귀한 개였죠. 저는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충성합니다. 군견조련사 리명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주애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서 시작해. 시간 없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반려견 교육은 먼저 신뢰관계부터 쌓아야 합니다. 개가 주인을 믿어야 명령을 따르거든요. 기본 자세, 앉는 법, 기다리는 법을 시범 보였습니다. 충성이가 제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김주애는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언제 내 개한테 시키는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개를 앞에 앉히시고 앉아 하고 명령을. 김주애가 자기 개에게 소리쳤어요. 앉아. 하지만 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2번, 3번, 10번도 넘게 시도했지만 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개도 사람 목소리 톤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주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뭐, 내가 못한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아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화가 난 채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여기 훈련소가 형편없다고. 그때였습니다. 김주애가 손에 들고 있던 금속 호루라기를 제게 던졌어요. 분을 못 이긴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호루라기가 제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따끔했어요. 손으로 이마를 만지니 피가 묻어나왔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경호원들도 훈련소장님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그냥 참으면 돼. 하지만 제 옆에 있던 충성이는 달랐습니다. 충성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친 걸 본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지낸 충성이는 저를 가족으로, 아니 주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인을 해치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훈련받았죠. 충성아, 안 돼. 제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성이가 김주혜를 향해 달려든 거예요. 순식간이었어요. 충성이의 하얀 몸뚱이가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김주혜의 팔을 물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동시에 터졌어요. 으아악! 김주혜가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소매가 찢어졌고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경호원 넷이 달려들어 충성이를 제압했습니다. 한 명은 총을 겨눴고 다른 이들은 몽둥이로 충성이를 쳤어요. 끙끙. 충성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안 돼요. 충성아.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훈련소장님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눈빛으로 경고하셨죠. 김주혜는 경호원들에게 부축받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개가 날. 옆에 있던 보위부 사람이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빠르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이마에서 흐르는 피도, 바닥에 쓰러진 충성이도, 울부짖는 김주혜도,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지나갔어요.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도, 충성이도, 우리 가족도, 모두 끝났어. 경호원들이 충성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충성이는 뒤를 돌아보며 제게 눈을 맞췄어요.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인, 내가 지켜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충성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열분 뒤, 저도 보위부 사람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훈련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충성이와 3년을 함께 뛰놀던 운동장이,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이, 모두 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차 안에서 보위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 죽었다. 내 가족도 다 죽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충성아, 미안해. 내가 날 지킨 게 죄가 됐구나. 보위부 차량은 평양 시내 어딘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지하 감방이었어요. 계단을 한참 내려가니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불빛도 거의 없는 어두운 복도 끝에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그중 한 문을 열고 저를 밀어 넣었어요.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세상을 가두는 것 같았죠. 감방은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이 구석에 양동이 하나 달랑 놓여 있었고요. 벽에 기대 앉으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우는 소리였어요. 충성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벽에 귀를 붙였어요. 벽 너머로 충성이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죠. 충성이도 무서울 거예요. 어두운 곳에 혼자 갇혀서요. 저는 벽을 두드려봤지만 두꺼운 철문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벽을 쓰다듬었어요. 충성이에게 닿지 않아도 제 마음만이라도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오후 3시쯤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 사람 둘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류를 든 남자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어요. 반혁명적 행위, 최고 지도자 동지의 따님을 해친 죄, 조련사로서의 책임 방기.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판결은 정치범 수용소 15년형이었어요. 15년이라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란 말인가요? 하지만 진짜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걔는 즉시 총사령, 오늘 오후에 집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걔는 그저 주인을 지킨 것뿐이라고, 주인을 보호하라고 훈련받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다시 쿵 하고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충성이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충성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3년 동안 매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뛰고, 함께 밥 먹던 충성이가 오늘 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무겁게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충성이가 있는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문 여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곧이어 충성이의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충성이를 제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성이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끌려가는 발소리와 점점 멀어지는 충성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탕! 총소리가 건물 밖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한 발이었어요. 딱 한 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3년을 함께 지낸 충성이가 죽었어요. 날 지켰다는 이유로요. 저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걔가 주인을 지킨 게 죄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참 뒤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건물 뒤편 공터였습니다. 거기에 충성이가 누워 있었어요. 새하얀 털이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죠. 저는 충성이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뚱이였어요. 아직 따뜻한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이 충성이 털 위로 떨어졌어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쓰다듬던 그 부드러운 털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충성이를 놓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2명이 달려들어 강제로 떼어냈죠. 감방으로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공터에 누운 충성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감방에 다시 갇힌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계속 충성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맑은 눈빛, 꼬리 흔들던 모습, 제게 달려와 했던 혀의 감촉.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 무렵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창살 너머로 어머니를 봤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창살 사이로 겨우 닿는 손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이었어요. 너무 짧았죠. 어머니가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게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뭔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충성이도 없이, 아무도 없이요. 감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에서 들리던 충성이의 숨소리도, 낮은 신음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절대 살 수 없다고요. 충성이는 날 지키다 죽었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만 있을 수 없었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긴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충성이가 죽은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저는 감방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옥수수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충성이는 저 때문에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충성이가 날 지킨 게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요. 충성이는 제가 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죽을 떠먹었습니다. 한 술, 두 술, 눈물을 삼키며 먹었어요. 사흘째 밤, 감방 철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경비병이었어요. 26살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죠. 훈련소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경비병이었어요. 훈련소 시절 가끔 충성이를 보러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던 사람이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성이 일이 너무 억울하다고요. 자기도 그 장면을 봤는데 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기도 탈북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만으로도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일성이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면 제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된다고 했어요. 한번 그곳에 가면 절대 못 나온다고요. 그 전에 탈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야간 경비를 설 때 감방 열쇠를 복제해 놓았고 국경까지 안내해 줄 브로커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어요.
잡히면 즉시 총살이라고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 남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니까요. 다음 날 낮, 어머니가 다시 면회를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빠도 함께 왔어요. 오빠는 직위 해제당한 뒤라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만 하셨죠. 창살 너머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살 방법을 찾았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요. 제가 눈빛으로 물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성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와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오빠의 인맥을 통해서였겠죠. 면회가 끝날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있으라고요. 어디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오빠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살려고 보내주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반드시 살아남겠다고요. 충성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일성이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탈출한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면 경비 교대가 끝나고 다들 피곤해서 방심하는 시간이라고요. 감방 문을 열어줄 테니 복도 끝까지 조용히 걸어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훈련소 뒷산으로 빠져나가서 브로커를 만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각오는 됐어요. 일성이가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돕느냐고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충성이가 불쌍해서라고요. 걔도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나라가 싫다고요. 탈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감방 구석에 앉아 충성이를 떠올렸어요. 새하얀 털, 똑똑한 눈빛, 꼬리 흔들던 모습.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충성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자유로운 곳으로 갈 거라고요. 거기서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요. 걔가 사람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서 너를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요. 충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반,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를 기울이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교대하는 소리였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3시가 다 돼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닐까? 일성이가 들킨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철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일성이가 손짓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일성이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어요. 복도 끝에서 계단이 나왔고 계단을 올라가니 지상층이었습니다. 건물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북한 땅이었죠. 진짜 자유는 멀었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훈련소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충성이와 함께 뛰놀던 운동장,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 모든 게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충성이가 묻힌 곳도 어딘가에 있겠죠. 마음속으로 절을 했습니다. 충성아, 미안해. 너를 두고 가. 하지만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일성이가 재촉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났어요. 일성이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지만 발밑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산 중턱 어딘가에서 일성이가 멈춰섰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니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일성이가 준비해둔 돈을 건네자 남자는 무표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 짐칸에 태웠어요. 낡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짐칸 안에는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숨을 공간이 있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의주까지 가는데 6시간쯤 걸린다고요.
검문소가 세 곳 있으니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요. 우리는 쌀가마니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답답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죠.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첫 번째 검문소는 평양 외곽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춰 섰어요.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는 소리, 짐칸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일성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군인이 쌀가마니 몇 개를 들춰봤어요. 그 순간 숨을 참았죠. 다행히 우리가 숨은 곳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일성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두 번째 검문소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평안북도 어딘가였어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쌀가마니를 더 많이 들춰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충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충성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들키지 않게 해줘. 마음속으로 빌었죠. 군인의 손이 바로 옆 가마니에 닿았어요. 그때 다른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차량도 확인해야 한다고요. 군인들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살아남았어요. 세 번째 검문소는 신의주 직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보위부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죠. 더 철저하게 검사했습니다. 쌀가마니를 거의 다 내렸어요. 우리가 숨은 곳도 곧 드러날 거였습니다. 일성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들키면 바로 뛰어내려서 도망치자고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총을 쏠 텐데요. 그때 브로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쌀은 당에서 보낸 거라고 함부로 만지면 책임질 거냐고요. 보위부 사람이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가라고 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트럭이 한적한 골목에 멈춰 섰어요. 우리는 짐칸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요. 압록강까지 2시간 거리라고요.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위험하니까 밤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우리는 빈 창고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6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강가로 향했어요. 신의주 외곽 강변이었습니다. 4월 말이라 얼음은 다 녹았고 강물이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물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허리 정도 온다고 했어요. 헤엄칠 수 있냐고 물었죠. 일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포기할 순 없었어요. 브로커가 북한 초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빛이 이쪽으로 비치면 바로 엎드리라고 했어요. 밤 11시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건너라고요. 초소 불빛이 반대편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죠. 4월이어도 강물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일성이가 제 손을 잡고 끌어줬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허우적거리며 물을 삼켰죠. 목구멍으로 강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어요. 초소에서 불빛이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성이가 제 머리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했어요. 물속에서 눈을 뜨니 흐릿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충성아, 나 좀 도와줘. 살게 해줘.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들이켰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죠. 입을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죠. 그냥 기계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일성이가 계속 저를 끌어줬어요. 그가 아니었으면 저는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발에 땅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초소에서 쏜 거였죠. 우리를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둑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어요. 일성이도 제 옆에 쓰러졌습니다. 둘 다 한참 동안 숨만 헐떡였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똑같은 별인데
왜인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충성아, 나 해냈어. 내가 날 지켜준 게 헛되지 않았어. 마음속으로 충성이에게 말했어요. 일성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고비는 넘긴 거였죠. 압록강을 건넌 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옷이 젖어서 추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북한 쪽에서 추격대가 올지 모르니까요. 새벽 2시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일성이가 아는 집이 있다고 했죠. 낡은 기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조선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른 옷을 주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옷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뜨거운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옥수수죽이었어요.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었죠.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도 옛날에 북쪽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6.25 때 피난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같은 핏줄이라면서요. 우리는 할머니 집 창고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하루 3끼 챙겨주셨고 창고는 좁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성이와 저는 앞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했죠. 중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일은 구할 수 없었어요. 막노동밖에 못한다고 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공안이 자주 온다고요. 탈북자 단속이 심해졌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주셨습니다. 옥수수떡 몇 개와 물병, 그리고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살아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북한에 계신 어머니 말과 똑같았죠. 저는 할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떠났어요. 일성이와 저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둘이 다니면 더 눈에 띄니까요. 그는 베이징 쪽으로 가고 저는 옌벤 지역에 남기로 했어요. 거기서 일을 구해 돈을 모으면 나중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죠. 일성이가 제게 조선족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위험하면 거기로 연락하라고요. 우리는 짧게 포옹했어요. 고맙다고,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조선족 마을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급은 절반만 주기로 했죠.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밤에는 식당 창고에서 잤어요. 좁고 춥고 쥐가 나오는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충성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충성이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안 단속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공안 둘이 들이닥쳤어요.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했죠. 주방에 있던 저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길을 정신없이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뛰어서 낡은 건물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죠. 식당으로는 다시 갈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떠돌이가 됐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는 일거리를 구하는 곳이었어요. 농장일, 공장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어떤 날은 농장에서 해 뜨는 것도 모르고 일했어요.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국 가는 브로커 비용이 1,000만 원쯤 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충성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탈북자를 만났는데 평양에서 큰 수색이 있었다고 했어요. 보위부 감방에서 탈출한 죄수를 찾는다고요. 저였습니다. 가족들도 조사받는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니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게 살라고 하셨던 그 눈빛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빨리 한국 가서 어머니께 연락드려야 했어요.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추운 공사판 컨테이너에 앉아서요. 충성이 생각,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충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충성아, 나 여기서 버티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 갈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너를 위해 뭔가 할 거야. 약속할게.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게 충성이가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만 원쯤 모았어요. 턱없이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탈북자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 사연을 듣더니 한국행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돈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출발한다고요.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간다고요. 험한 길이지만 해볼 만하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성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곧 자유로운 곳에 갈 거야. 2019년 11월, 드디어 한국행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포함해 5명의 탈북자를 모았어요.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각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옌벤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윈난성이었어요.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버스는 이틀 밤낮을 달렸어요. 좁은 좌석에 앉아있자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추운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윈난성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며칠 머물렀어요.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오스까지는 산길을 걸어가야 한다고요.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경비대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모두 긴장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잡힐 순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등산화를 준비하고 배낭에 물과 빵을 챙겼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무사히 국경을 넘게 해달라고요. 밤 10시, 우리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안내자는 조선족 청년이었어요. 이 길을 수십 번 다녔다고 했죠. 산길은 가파르고 어두웠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어요. 경비대가 볼 수 있으니까요. 달빛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앞사람 등만 보고 따라갔어요. 2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안내자는 계속 가라고 했어요. 새벽이 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요. 저는 충성히 생각을 했습니다. 충성아, 나 힘들어.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걸었어요. 새벽 2시쯤 국경선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어요. 안내자가 미리 잘라놓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철조망 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걸려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철조망 너머가 라오스였어요. 중국을 벗어난 거였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라오스 경찰에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라오스에서는 사흘 동안 산속 오두막에 숨어 지냈습니다. 선교사 네트워크에서 준비해 둔 곳이었어요. 좁고 더러웠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빵과 캔 통조림뿐이었어요. 물도 부족했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를 향한 길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트럭 한 대가 왔어요. 우리를 태국 국경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또 하루를 갔어요. 덜컹거리는 길에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멍이 들고 아팠지만 참았어요. 태국 국경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또 걸어야 했어요. 정글 같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벌레가 많았고 습했어요.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걷고 있었죠. 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강을 건넜어요.
허리까지 차는 물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서웠었죠. 하지만 이번엔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무사히 건넜어요. 태국 땅이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 경찰서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 경찰에 자수해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해 준다고요. 경찰서에서 우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물었어요. 통역사가 도와줬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한 달 정도 거기서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용소는 감옥 같았어요. 철창이 있었고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죠. 하지만 북한 감방보다는 나았습니다.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있었으니까요. 수용소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힘든 여정을 겪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살았대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북한에 두고 왔다고 울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이 이야기를요. 개가 주인을 지키다 죽었다고. 그래서 탈북했다고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충성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이 확정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준비됐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충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충성아, 나 내일 한국 가. 내가 날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별이 반짝였어요. 충성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으로 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중국이 있고 더 멀리 북한이 있겠죠. 어머니가 계신 곳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딸 잘 살게요. 꼭 다시 뵐게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4시간 뒤면 한국이었어요. 자유의 땅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충성아, 우리 해냈어. 이제 자유로운 곳에 가는 거야. 2015년 12월 11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북한을 떠난 지 8개월 만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정말 여기가 한국인가 싶었죠.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환영한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순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곳에 왔구나.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3달 동안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어요. 혼자 쓰는 화장실이요. 북한 감방을 생각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감방에서처럼 무서운 소리도 없고 중국에서처럼 쥐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충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성아, 나 여기 왔어. 내가 지켜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남한 말투 배우기,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모든 게 신기했어요. 특히 스마트폰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면 뭐든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배웠어요.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죠. 김주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봤던 그 사람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충성이가 죽었구나. 하지만 이제 저는 안전했어요. 여기선 저 사람도 저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원 생활 한 달쯤 됐을 때 주말 외출이 허락됐습니다. 같은 기수 동기가 저를 홍대로 데려갔어요.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홍대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음악이 흘렀고 카페와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동기가 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펫 카페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개들이 있었어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카페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들을 쓰다듬고 안고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강아지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존댓말로요. 제가 북한에선 개한테 명령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강아지 생일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케이크요. 개를 위한 케이크요. 벽에는 개 옷이 걸려 있었고 개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개 미용 가격표도 붙어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기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충성이 생각이 났어요. 북한에선 사람을 문개가 총살당했는데 여기선 개한테 존댓말을 쓰고 케이크를 사주네요. 개가 사람 무릎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네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정상인 나라구나. 충성아, 너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을 울고 나왔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끝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고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 경력을 본 원장님이 뽑아주셨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여기선 개를 때리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됐어요. 칭찬과 간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배우니까 좋았어요. 개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집에 충성이 사진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찾은 풍산개 사진이었어요. 충성이와 똑같이 생긴 개였죠.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충성아, 잘 잤니? 오늘도 열심히 살게. 저녁에 들어오면 또 말했어요. 충성아, 나 오늘도 개들 훈련시켰어. 여기 개들은 행복해 보여. 너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 속 풍산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충성이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4년 4월 충성이가 죽은 지 5년이 됐습니다. 저는 강아지 구조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충성이 이름으로요. 단체에서 감사 인증서를 보내줬습니다. 리충성의 이름으로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인증서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충성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내 이름으로 다른 개들을 돕고 있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탈북 이야기와 반려견 교육을 올렸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충성이 이야기를 올렸을 때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죠. 중국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송금도 보냈어요. 어머니는 무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살고 계신다고요. 제가 잘 지내는 걸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엄마, 꼭 다시 뵐게요. 충성이 무덤도 찾아갈게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거예요. 지금 저는 33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충성이 사진에 인사하고 출근해서 개들을 훈련시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를 찍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가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삶입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자유니까요. 충성이가 지켜준 이 자유를 저는 소중히 살고 있습니다. 충성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를 평생 기억할게. 통일이 되면 내 무덤 앞에 꽃을 놓아줄게. 그때까지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줘.